자, 오늘 지식다방에서는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와 경제의 관계, 이제 뭐 밀접한 연관성을 좀 짚어봤고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경제 불평등입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신이 받는 보상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일한다라고 합니다. 소득의 계층별 양극화는 악화 일로입니다.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불평등한 나라 7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 좀 씁쓸하지 않으세요? 저기 숫자가.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불평등한 국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표를 어떤 예. 걸 쓰느냐에 달려 있는데 네. 저 진위계수만 갖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 그럼 그래요? 우선 좀 전제를 해야 될 게 이게 양극화가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평등이 심화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성장이 일어나면서 이게 그 하층의 생활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하층의 생활도 좋아집니다. 근데 상층이 더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대적 격차가 심화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적 빈곤이나 정말 그 어려워지는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양극화라는 거는 실제로 이 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상층과 하층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분배는 개선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재밌는 그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서상목 장관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이 그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획기적인 논문인데 그분이 쓴 논문이 한국과 같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나라들이 분배가 개선됐느냐 개선되지 않았느냐. 분배가 개선됐어요. 고도 성장기에 대한민국은 분배가 악화된 게 아니라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있어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쓰면 분배가 무조건 나빠진다. 이거는 그 가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분배 위주의 정책을 쓰게 되면 성장이 낮아진다. 이것도 사실은 이 가설도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를 성장과 분배의 규정을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그 경제 불평등이라는 게 시장과 뭐 성장 제일주의와 이런 탓으로 다 돌리는 거는 저는 뭐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저 MC하고 세미나 하려는 건 아니니까 우리끼리 좀 다퉈봤으면 좋겠는데. 다투는 걸 좋아하셔. 네. 다퉈야 재밌지. 건전하게 다투는 건 재밌잖아요. 이제 불평등이 있죠. 불평등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존재 그 자체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걔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표를 만드는데 우리가 IQ 같은 거 요즘 그 과학적이 않다는 얘기도 많지만 여하튼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걔를 보려고 그래요.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진위 계수는 저는 굉장히 유력한 그 지표라고 봐요. 아까 진위 계수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진위 계수만한 그런 불평등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도 달리 없지 않나?
그런 소득 생각합니다. 비율을 요새 이제 같이 쓰이죠. 같이 봐야죠. 진위만으로 그러니까, 좀 예. 부족하다 싶어서. 진위 계수가 제일 유력한 불평등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진위 계수가 같아도 분배 상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득을 이제 5계단 또는 10계단으로 나눠서 보통 쓰는 거 5계단을 나누죠. 그래서 맨 아래쪽 20%의 소득과 맨 위쪽 20%의 소득을 비교해서 이제 몇 배냐 이게 이제 5분위 소득 배율. 또 하나는 이제 상위 10%가 가져가는 비율이 얼마냐. 이게 요새 와서는 분배를 이 네. 세 가지를 갖고서 얘기하는 경향이 많죠. 상위 1% 또는 뭐 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 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한국이 좋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그게 IMF 외환위기 이후에 그 민주정부를 거치는 동안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건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공적 부조를 보편적 제도로 만들었다든가 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뭐 기초연금 같은 걸 도입해서 노인 빈곤이나 이런 거에 대처를 했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예, 그것만으로는 메꿔질 수 없는 시장에서 벌어진 불평등이 있었던 거예요. 불균형이 또는 불균형 또는 불평등. 그래서 맨날 성장은 신경 안 쓰고 분배만 신경 쓴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 기간에 분배 지표가 악화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해야 분배가 좋아지지라는 교훈을 끌어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정도의 조처로는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의 확대를 메꿀 수 없다라는 교훈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박 교수님이 아까 호황기에는 분배 지표가 좋아지는 게 일반적으로 많죠. 그런 경우가. 지금은 우리 그런 고도 성장기는 영 끝났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저는 성장을 해야 분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그 담론은 일반론적으로 경우에 따라 성립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경우에는 더 이상 그거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입장이거든요. 제가 저는. 좀 이미 보완- 시효가 끝난 얘기예요. 아, 근데 저는 좀 말씀 좀 하시고.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뭐 시효 동의한 것뿐입니다. 아 그래요? 시효가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성장이 되어야 분배 좋아진다 또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조중동 아니면은 이 사람은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뭐 이 말씀은 되게 굉장히 정치적인 그것도 이 발언이고 그 성장과 이게 뭐 분배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성장 동력이 끊기거나 성장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가면 분배가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낙수 효과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성장에 상대적으로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 자체의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일 뿐이고요. 이 불평등을 얘기할 때 여러 지표를 봐야 된다는 게 지금은 저는 이게 그 삶의 질 지수라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소득의 격차 이런 것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이 그 삶의 질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교육, 주택, 뭐 환경, 뭐 등등. 이게 이제 제프리 삭스라고 그 사회적 진보 연구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좀 민주당 쪽하고 가까운 그 연구소에서 매년 이 소셜 프로그레스 인디게이터라 해서 사회 진보 지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 지수인데 그 조사를 한 걸 보면 대한민국이 이 삶의 질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건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한 15위권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걸 느낀다고. 아, 우리 어떤 분들은 야, 우리나라 참 살기 좋아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평등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 감각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이거는 무슨 시장 논리를 따르면 불평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시장을 통해서 생기는 불평등은 이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그걸 다 막아줘야 되고 이런 방식의 어떤 해법이라는 것은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 오히려 국가가 해주려면 지금처럼 현금 복지를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어떤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삶의 질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쪽의 투자를 그것을 저는 이제 삶의 질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의 질 투자 쪽을 훨씬 더 재원을 많이 써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육, 평생학습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학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평생 지금 오래 살기 때문에 삶의 기회를 여러 국면에서 가져야 되고 또 삶의 어떤 자아 실현이나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면은 실제로 그걸 못 갖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공공 그 투자 부문으로 해서 키워나가는 정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쓰는데 복지를 위해서 많이 써야 된다는 건 틀림없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매 정부 복지를 늘려왔어요. 아주 일정한 비율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이 정부 들어와서 확 늘어요. 확 느는데 저는 느는 건 좋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만 뭐 되면. 다만 미래 세대와의 파트너십 문제 그거를 이제 서로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썼을 때 미래 세대에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거를 하나 걱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을 쓰되 좀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삶의 질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뭐 그 돈을 정부로부터 얼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삶의 질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죠. 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진행자가 질문한 것에 대답을 안 하고 딴 데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부터 마음이 우리 최원정 씨 어떡하나 저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질문에 대답하면 안 돼요. 딴 데로 가야 돼요. 네.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어떻게든 잡아 끌어보려고 그쵸. 노력을 네. 하는데 제 말을 주로 안 박 들으시네요. 교수님이 딴 데로 많이 가셔. 그래. 나는 보험생에 대해서는 질문한 것만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첫 출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데이터나 지수로서 이렇게 불평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경제 불평등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이제 택배 배송 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뭐 현황판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하거든요. 남은 가구 누구는 몇 가구 했고 누구는 몇 가구 했고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수도권 일부는 뭐 160 그런 식으로 지금 물량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딴 세상 얘기처럼 딴 세상 느껴지는 거죠. 근무 시간은 8시까지인데 끝내는 건 지금 7시까지 끝내야 돼가지고 시간 압박 때문에 좀 많이 바쁩니다. 정규직까지는 2년이 필요한데 2년까지 가는 친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0명이 시작을 하면은 2년까지 버티는 친구는 한 2명, 3명밖에 없습니다. 빨리 가야 돼서 너무 오래 기다리면은 캔슬 나거든요. 대리기사분이시네. 욕 먹겠다. 어쩔 수가 없다. 욕 먹어야죠. 기사예요. 예. 이제 화물차 운전을 하니까 화물차 운전하고 투잡. 그걸로 이제 충당이 잘 안 돼서 낮엔 화물차 아이들 운전, 키우기가 밤에는 좀 대리기사. 힘들어서 저녁 때 대리운전을 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콜, 4콜 순수 일이 한 8만 원, 7만 원 선 맞추면은 이제 교통비 나가고 뭐 그러면은 한 5만 원만 벌어도 합니다. 예, 기사입니다. 이거 금방 다 가거든요. 여기 횡단보도 건너기 있거든요. 예, 금방 가겠습니다. 이제 2달째고요. 네. 이 매장 외에도 이제 따로 하는 이제 매장이 있습니다. 월화수에 하는 아르바이트 경우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마다 하는 아르바이트 경우는
이제 밤 11시부터 이제 아침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늦게 시작해서 이제 아침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면 이제 자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제 활동을 하기는 힘들죠. 저 1급 발암물질인 철야는 그 철야를 가끔씩 하면 괜찮은데 저렇게 날마다 그럼 하면 굉장히 안 좋지. 좀 여유가 있었더라면 제가 살고 있는 그 구에 어떤 의원들이 있는지 좀 찾아봤을 텐데 근데 그런 여유 자체도 제가 없이 작년에 이제 살았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뭐 그렇게 활동하고 그럴 만큼 여유가 있지 않네요. 대인관계라든가 사회생활 그것도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뭐 여러 직종에 바쁘신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죄송하게 이렇게 드렸는데 어떤 분의 모습과 말씀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제대로 안 보셨나요? 아니 저렇게 저런 영향가 없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그래도 여기 이거 보신 어떤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나름 오늘 주력 영상입니다. 작가께서 그 억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정치를 하시냐, 정치 활동을 하시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 외에도 아마 저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분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장시간 노동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저소득. 저건 불순한 비대예요. 아니 물어볼 거면 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편하게 앉아서 물어봐도 뭐 얼마든지 대답할 수 그게 있는 좀 거를 불편하셨군요. 그런데 왜 난로근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봐요 저거를. 그래야 현장감이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라주는 자기 분이 따기 위한 비디오지 정말 불순한 비디오. 저는 이제 저거를 따는 분의 그 노동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 얼마나 힘들게 가서 저거를 따들까? 땄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성공적으로 따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있는 우리의 노동 그러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요 얘기가 아니고 그 자체를 갖고 말을 해야지.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보고서 전 불쾌했어요. 불쾌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게다가 저소득층들이세요. 임금도 굉장히 낮고 이거 자체가 우리가 평등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저분들 모두가 다 정치 뭐예요. 저희는 그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시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진위계수, 뭐 어분위 배율,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위 1% 10%의 소득 점유비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불평등 지표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이자 시민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가족들의 삶도 이어나가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도 하고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그거에 대해 해석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여가도 즐기고 이렇게 온전한 삶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진위계수상 혹은 5분위 배율로 혹은 최저소득 그 분위의 어떤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그냥 데이터인데요. 실제 삶에서는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온전한 한 시민으로서 누려야 마땅하고 또는 행사해야 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런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러면 저렇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조차 두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일상에 쫓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냐라는 점에서 상당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저분들의 삶도 온전치가 않아요. 그 국가가 저 삶을 그대로 버려준다는 것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영상들은 비정규직 해소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의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주는 거죠, 저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정권이 펼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저런 분들의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성장을 좀 이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저분들을 지금 삶을 좀 그러니까 이제 최종훈 씨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자기가 미안할 네, 줄 아니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굽신굽신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또 딴 말한다고 지금. 이 사회나 우리가 경제,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모순 덩어리예요. 이거를 너무 딱 평평하게 그 다리미라 그러나요? 다리미로 쫙 펴갖고 균질하게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저는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인간은 누구나 측은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측은지심이 사실은 시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에요. 그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국부론 쓰기 전에 도덕감정론에서 얘기했던 핵심적인 게 측은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이라는 게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적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실은 국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아주 되게 그 자상한 보호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상한 보호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제를 통해서 좀 더 그런 어떤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드는 정책도 쓰고 여러 가지 세금도 그런 식으로 그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대개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이 그 전체주의 국가보다는 이 평등화 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이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저런 어떤 삶에서 고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삶을 전부 국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부터 저는 위선이 시작된다고 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실제로? 누가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 문재인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직관적으로 저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걸 계속하면 아까 그 택배 하시는 분이었나? 2년인가 3년을 버티는 분이 거의 20%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또 그분은 또 다른 일을 찾아서 분명히 또 실업 생활을 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왠지 남일 같지 않아서 느낌에 예 보면서 네. 아, 이거 희망이 없어지는 것 네. 그런 느낌 같은 걸 받았어요. 막 이런 일을 해봤자 이거 되나? 정말 이거 해봤자 변할까? 뭐지 뭐 해봤자 마인드죠. 해봤자 안 될 거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국가는 분명히 저기에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기 그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어떤 제자 크세노폰이 이런 크세노폰. 얘기를 네. 했어요. 폴리스가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 안에서 노예가 되고 싶어하는 민중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게 네. 남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잘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저런 사람의 참 국가가 신용이라도 좀 뭐하다.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전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시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방향은 맞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방금 하게 됐네요. 네네. 약간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말했길래? 갑자기 졸릴라 그래. 아니, 정직하게 얘기한다니까 졸릴라. 아니 졸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영상을 보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왔어요. 소득주도 성장 있잖아요. 논리의 맥락은 이래요. 우리가 수출 중심의 그런 산업화를 했고 지금도 이제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체 GDP 창출의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 내수 부족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어요. 우리가. 그리고 뭐 정부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모두 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뭐 내수를 진작하고 다 말은 했지만 안 됐어요. 그게 사실 왜 안 됐냐 봤더니 외환위기 이전에 전체 국민소득 중에 노동소득 분배율이요. 그러니까 그 급여의 형태로 받아가는 소득이 전체 GDP의 70% 가까이 됐어요. 그게 15년이 지나면서 10%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 10%포인트의 국민소득이 지금 1,700조면 170조 원이에요. 그게 아주 조금 정부 부문으로 갔고 나머지는 다 상장 대기업으로 갔어요. 솔직히 그 조건에서는 힘든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배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주정부 10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분배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됐어요. 악화시키려고 해서 악화된 게 아니고
막아보려고 했는데 못 막았어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해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이 뭘까? 말은 내수가 부족하니까. 내수를 진작하려면 기업의 투자도 살아야 되지만 민간 가게의 소비 수요도 살아나야 됩니다. 소비를 하려면 숫자가 많은 중산층과 서민 가게에서 소비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가게들이 가처분 소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령 빈곤층에 대해서는 현금 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장학금 국가 장학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지난 정부에서도 했어요.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 장학금 만들어서 이제 등록금 부담도 줄여주고 문재인 케어 해가지고 의료비도 줄여주고 통신비도 내리고 뭐 이렇게 막 각종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서민과 중산층 가게의 가처분 수도 올려주면 그래서 국내 소비 수요가 진작되어서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논리적 맥락이에요. 근데 이건 논리적 맥락이에요. 왜 이런 논리의 맥락을 만들어냈냐 하면 이런 정책들이 좌파, 빨갱이, 뭐 퍼주기 이런 비난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성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온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만든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신케인즈주의, 이론적 배경이 좀 있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얼마나 나고 경제 성장을 부추기는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왜 제가 정직하게 말한다고 했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이 정책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측은지심 때문이든 아니면 정의감 때문이든 아니면 평등이 중요하다는 이제 이념적인 태도 때문이든 간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또 한쪽에 있고 그거에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든 그분들을 그런 시민들을 설득하고 좀이라도 이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논리를 정말 힘들게 찾아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뭘 그렇게 힘들게 찾아내요? 아니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복지를 누가 하지 말자는 우리 정부가 어디 있었어요? 박형준 교수님이 속한 다른 분들이나 그러니까 그게 또 정치적 공격으로 간다.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주 지금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시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거 남이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좀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그다음에 자기 얘기도 살지. 기껏 정직하게 말했다고 공감을 하고 하는데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뭐 그 핑계를 대니까 핑계가 아니고 소득주도 성장이 그 여야 간에 가장 지금 첨예한 대립이 그럼요. 되는 경제 정책이잖아요, 그죠? 우리 네. 주 대표님이 먼저 네. 말씀하시면. 좀 주 대표님 유시민 씨 얘기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은 그 보수 당으로부터 경제 성장 정책이 없다라는 그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러면은 보수당에 그러면 경제 성장 정책은 뭐냐고 물어보면 똑같아요. 대기업 투자하고 뭐 기업 뭐 규제 완화하고 그 소리밖에 자기들도 없으면서 지들도 없으면서 이쪽 거고 맨날 먼저 말하자면 이제 선빵 날리는 거죠. 그럼 이 민주당은 또 무능해가지고 또 막고선 얼얼얼거리지 막상 뭘 못 만들어내다가 누군가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게 슬쩍 묶으면 어떠냐 심정은 이해하나 지적으로는 거짓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기만적인 적이지.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복지만 막 그러니까 소위 말씀을 말하자면 실은 복지인데 그 복지를 막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성장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희망적인 성격의 논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바로 전공법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지 체제가 취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장이 이렇게 그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거기에 따른 처방으로 가지를 않고 이게 슬쩍 덮는 바람에 막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거나 경제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중요한 것은 실종이 돼버려요. 그 결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말하자면은 원래는 일타쌍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것 때문에 너 복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성장도 안 나오고 이거 둘 다 약간 맞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제 상대를 악마화하면 이게 안 되는데 저는 그 진보 정부가 복지를 늘리려고 하는 태도는 저는 온당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당연히 그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의 보답을 하는 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부나 또는 보수 정권이 복지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 복지 제도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박정희 시대부터 해갖고 다 차곡차곡 올려놓은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복지를 무시했다. 그런 프레임도 그것 프레임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권이 복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복지를 하고 싶은데 그 반대 때문에 이 복지를 그 성장으로 포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는 난 주 선생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복지는 복지대로 늘리는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그 좀 더 잘 쓰고 돈을 그리고 그 돈을 책임 있게 쓰고 그리고 성장에 관해서는 그 성장을 하게 해주는 그 정책들을 쓰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정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사실 이거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지금도 이제 그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는 보수 언론의 보도나 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들을 보세요. 좀 박 교수님처럼만 말해줘도 굳이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거 안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신자유주의자로 몰린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일할 때 신자유주의자라고 시장주의자 이렇게 해서 200몇십 개 시민단체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막 그랬어요.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죄가 많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투자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은 보건 서비스, 보건 예산을 확 늘리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 지원을 확 늘리고 그다음에 질병 예방이나 이런 건강 증진 사업에 돈 좀 쓰고 그리고 이제 복지 지출 늘리고 이런 패키지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매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걸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소위 우판의 보수 쪽에서는 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붙였다. 네,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영국 쪽에서 앤서니 기든스 박사나 뭐 이런 사람들 쪽 사람들이 그래서 과부 사장을 호래비가 잘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다. 이거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에 대한 투자도 투자니까 보건, 뭐 복지, 보육 이런 거 다 투자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가서 사회투자국가 정책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관저에서 대면 보고를 하고 오케이를 받고 나서 막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신자유주의자, 뭐 시장주의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 진보 쪽에서는 그게 왜 신자유주의자라는 거죠? 투자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데 이게 진짜 어렵구나. 그게 어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되도록 많은 시민들과 정치 세력과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이게 원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선물이라도 예쁘게 포장하면 사람들이 더 사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을 볼 때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희망 섞인 이론인데 그 희망 섞인 정직하지는 않았지. 희망 섞인 이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 그거는 제가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처럼만 말씀해 주셔도 그 정도의 어려움은 없죠. 아니 그 국정 지지율이 80%가 넘고 그 탄핵 때문에 거의 이쪽이 괴멸이 돼 있었는데 뭘 그렇게 그 포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엉뚱한 포장을 그러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소년 가장이었어요 그동안에. 국회 의석도 과반수도 안 되고. 저는
정부가 그런 거를 한 데는 그냥 무책스럽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러니까 뭐 공개적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여론조사 같은 걸 계속 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세금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반응 또는 뭐 일자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한 그 조합에 대한 질문 같은 것들을 했을 텐데 거기서 자기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선택지가 굉장히 좁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박 교수님 말씀하시지 국정지지 80인데 왜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말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뭔가 겁을 내게 하는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소위 말하면 타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그러면 다행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결과가 된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큰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복지만 물어봐서 복지 늘리는 걸 좋냐라고 하면 좋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복지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으로는 당신한테 세금을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넘어가면 네. 얘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에 말한 것처럼 서구가 무슨 뭐 GDP 대비 뭐 조세 부담률 높은 이런 것이라는 게 나름 그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고 지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인데 지금 한국은 고성장기에 계속해서 성장을 통해서 나머지 문제를 풀던 그 습관을 사회가 여전히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연연하는 거예요. 근데 연연하다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보수 정권이 들어봤자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라는 걸 지금 찾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이러고 저러고 고생을 하는 거죠. 그 불평등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그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불평등을 현 정부는 굉장히 이제 크게 보잖아요. 그리고 불평등이 심각한 요소는 틀림없어요. 그걸 가져오는 요인 중에 우선 IMF 위기가 가져온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때 사실은 흑자 도상 기업이 한 7천 개 생기면서 230만의 안 생겨도 됐을 그 실업자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 이제 김대중 정부가 IMF 위기를 잘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IMF 권고를 따라서 잘못했다는 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그 후가라 그러죠.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도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산업 구조가 전체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자리 문제에서 이런 어떤 점점 공간이 협소해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문제는 제가 그거하고 보면은 결국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게 단순히 정치적으로 복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작은 시각이고 실제로 그 진단 자체를 정확하게 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그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평등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양극화가 생겼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정치적인 해법을 도모하는 게 그럼 당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당했어야지. 이게 소위 말하면 네네.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유럽 그 EU 커미션의 그 장을 했던 커미션의 프레지던트를 했던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 근데 그걸 하고 재선되는 방법을 몰라서 이러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마크롱 보세요.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도 지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답답하면 30몇 살짜리를 대통령으로 뽑았겠. 그러니까 양쪽에서 뭔가 그러니까는 돌파를 해야겠는데 기존의 정당들이 돌파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30몇 살짜리를 대통령으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갖다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들고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국민들이 빈곤 문제 해결합시다. 복지 문제 해결합시다. 성장 문제 해결합시다. 이거를 근데 말씀하신 진단을 누군가 했다고 해요. 진단을 해서 그걸 처방하는 순간 재선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보기엔 부동산 부채라고 보죠. 이거 부동산 문제 어떻게 되는지 진단은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재선되는 방법을 몰라다 보니까 이 꼴이 나는 거라. 실제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한 10년간 국민소득이 42,000불 대 그냥 머물러 있거든요. 독일은 그 2003년에 26,000불이었던 나라가 지금 5만 불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독일은 필요할 때 단비가 되는 개혁을 했어요. 그 슈레더가 했잖아요. 노동 그 좌파 정부가 그 우파 정책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음에도 필요한 개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권을 떨어졌죠. 이뤘죠. 네. 그리고 지금 마크롱도 마찬가지예요.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하겠냐고. 그리고 재선 안 될 거예요. 어쩌면. 근데 그런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정권 잃으면요 역적돼요 또. 근데 항상 그 용기를 상대방 정권 있을 때 하라 그래. 우리가 하지 말고 다음 정권이 하는 거. 근데 똑같은 현상이 260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리스의 그 솔론이 네. 그런 개혁을 했었습니다. 금권 정치라는 게 솔론의 개혁이다. 예, 금권 정치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귀족 정치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민주적으로 바꿔보자고 하는, 그러니까 돈으로서 금권으로서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건데 양쪽 다 그 평민한테도 인기를 못 얻고 귀족한테도 인기를 못 얻고 그래서 민주 정치의 어떤 틀은 깔았는데 자기는 쫓겨났죠. 그러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이슈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냥 이런 가야 되는 거 이슈를 아니에요? 제기해야 되는데 한 개만. 네. 이 실제로 해보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안 하지만 과거에 할 때 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영상을 봤는데 저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디자인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속한 정당에 줘서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자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제가 그 위에서 이 정책을 만들 때 생각했던 그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위 소득 계층이에요. 아까 저기 영상에 나온 저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 분들이요. 지지를 안 해줘요. 보수당을 지지해요. 압도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모순된 상황. 그러니까 실제 정책의 수혜자들은 그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정당보다 그걸 반대하는 정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요. 이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이걸 지지해줘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또 묘해요, 이게. 개그 배반 그- 투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전 배반 투표라고 안 보는 게 주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세금을 늘려야죠. 복지를 늘리려면.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제일 혜택을 본 층은 사실 상위 그 아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이 특히 공공부문 다르죠. 제일 혜택 보던 사람이에요. 주 52시간은 혜택을 그리고 보고 실제로 이 지금 여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층이 누구냐? 그 바로 30, 40대의 화이트 칼라들이 제일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도 배반 그랬다니까요. 투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역대 모든 총선 그런데- 대선의 투표에 소득 계층별 분위별 지지율을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일관되게 거기에는 그래요. 약간의 이제 그 네. 변수가 고민이에요. 이 상관계 수가 다른 게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면 나이 변수를 봐야 돼요. 저소득층이 그 60대 이상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저소득층이 전부 뭐 이제 지금의 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안 근데 그렇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하나만 제가 더 유시민 씨 얘기는 그 저소득층이 도래 그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세대에 상관없이 네, 세대에 상관없이요. 남았다. 제가 선거를 2번 해봤는데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일을 하고 나서 나간 선거에서도요. 그분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의 득표율이 다른 동네보다 더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적으로도 제가 여러 번 겪었고요. 실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봐도 그래요. 근데 그 네. 저는 뭐 제가 부산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부산의 경우에 보면은 그 반대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소득층이 특히 나이 많은 저소득층은 당연히 지금 보수층 지지를 많이 하고 왜 당연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연하다는 게 규범적으로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그런 그게 교수님 있었다.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저는요 다 들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60대 이상이 지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꼬리 잡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저를 보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잘 안 맞아. 항상 습관이 돼갖고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뭐 그 전에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제일 민감하잖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위 20% 가운데 근로소득은 줄었잖아요. 정부가 대중운동은 늘었어요. 근데 이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거는 일자리가 줄었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었거나 그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썼던 정책의 효과만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도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 정부에 들어서 삶이 팍팍해졌냐 아니면 나아졌냐. 정부가 그래도 좀 도와주니까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았다 이거지 좋아지진 않았다. 근데 소득 5분위 통계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같은 내용인데요. 소득 5분위에서 그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고령층 비율이 최근 들어서 해마다 엄청나게 빠르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잠깐 여기서요. 조금 경제학에 조금 더 공부를 했다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그 1, 2년의 그 소득 분배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 그 첨예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꾸 하는데 그렇게 적절한 그 분석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권자도 수십 년간 그렇고 그래요. 그 정책을 내놓는 그 정치권도 그렇고 근데 너무 이제 조바심이 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 상황이 뭐냐면 이제 박 교수님 말씀을 좀 네. 이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네. GDP가 뭐냐를 잘 생각을 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의 GDP라는 게 우리가 GDP를 뭐 씹어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값이 갑자기 펑 떠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익이 많이 나면 GDP는 커지지만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GDP를 우리가 성장을 중요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의 그 지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일거리 또는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순수 민간 활동에 의한 일자리 증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굉장히 모호해진 면이 있기는 해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GDP가 요번에 이제 작년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분명히 일자리를 늘리는데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GDP 성장률의 하락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민간 일자리의 그 하락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 이걸 발라낸다는 것은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이걸 갖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공방에다 써먹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쟤네들 저러나 보다라고서는 너무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쟤네들. 쟤하고 아이고, 얘하고. 예. 네, 꼭 집어야 말하겠어요. 네, 네. 자, 한마디로 네. 보내버리시죠. 네. 자,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죠? 저희 네. VCR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건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아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평등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또 이제 저소득층의 목소리를 잘 정치권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한 편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켄 로지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 최근 상영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 주요 장면과 또 영화를 보고 나온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This decides who lives and who dies because I keep this happy. Let's go! Fucking hell. Otherwise, you're just going to end up like, well, I don't know. You know, I never thought it'd be this difficult, have it? I'm telling you now, how'd you get away with this? Call my family. Thanks for the great day. 일을 해야 되니까 현실은 정치에 가서 할 소리도 못하고 또 마음은 있는데 참석 못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노동 시간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혹은 시민으로서 활동을 못할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이 시민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죠. 그냥 노예로 인식하죠. 오히려 그게 사는데 더 편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이제 좀 용돈이나 이런 생활비가 급한 상황에서 내가 굳이 투표를 뭐 꼭 해야 되나?
내 삶을 바꾸려면 내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좀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노동 조건이 좋아져야 사회 참여가 가능해지겠죠. 결국에 사회 참여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잖아요. 모두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선 내가 여유가 있어야죠. 결국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 이 체제 안에서 나는 계속 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보고 네, 그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사치라고 느끼는 이 가난한 영국 노동자의 가족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이 Sorry, we missed you. 그러니까 이제 택배원이 고객 부재 시에 이렇게 붙여놓는 메모인데 죄송해요. 저희가 당신을 놓쳤군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소득별 정치 참여 경험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 여론조사예요, 이게. 네. 저희가 지금 지난번 여론조사한 결과인데요. 자, 지난 6개월간 집회 시위 참가자는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이 9.5%에 그친 반면에 700만 원 이상이 1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기간 인터넷 댓글 작성 경험자도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이 9%였으나 700만 원 이상이 25.5%로 이 소득에 따라서 정치 참여도가 굉장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조금 편하신 분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렇죠? 말씀들 좀 해주세요. 어쩌라고요? 아니 뭐 사실 네. 그 아테네의 그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 있었던 매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노예가 노동을 많이 맡아줬기 때문이다. 굉장히 좀 유력한 설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왕정 시대 때 이야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모르겠는데요. 관중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의식이 넉넉해야 이 염치를 안다고. 네, 창고가 넉넉해야 예절을 알고. 그러니까 뭔가가 해결이 돼야지만 의식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도 무조건 아테네에서도 그 최소 소득을 맞춰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있거든요. 예, 아까 쫓겨난 솔론 같은 경우도 최빈층을 위해서 이 상공업과 교역 같은 것을 굉장히 장려해주고 그랬습니다. 정치 참여를 못하면 사실은 정치 권력에서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고 정치 권력에서 멀어지면 경제적인 이권을 굉장히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정치가 좀 발전을 하려면 반드시 저기에 대해서 의식적인 보조 같은 게 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비유를 하자면 뼈다귀에 근육이 없는데 자꾸 중량을 들라고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최소한 한 2kg 정도 들 수 있는 근육은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게 문제는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세상이 참 비정해요. 따뜻한 것 같지만 따뜻한 면도 많지만 비정한 면도 많은데 이제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근데 잠자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권리 행사를 못해요. 그러면 댓글도 덜 달고 집회도 덜 나가고 투표도 덜 하면 이런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당연히 정치에 반영이 덜 되죠. 왜냐하면 이제 선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발언하고 행동하고 표를 주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존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악순환 같은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근자에 와서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투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되어버린 이유 중에 큰 몫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닌가. 뭐 우리 생각에는 그날 뭐 임시공휴일인데 왜 투표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전투표도 있는데 왜 못해 얘기하지만 그 시간에 자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효능감도 못 느끼고 너무 삶이 힘들면
그럼 모르겠고 가서 어느 당을 누구를 찍어야 될지 판단도 잘 안 쓰고 이게 악순환인데 일정 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든 혹은 타율적으로든 실제 정치적인 의사표현, 정치적인 행동, 정치적인 참여를 안 하고 있다면 그럼 그만큼 정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 거는 하나만 한 얘기긴 한데 어쩌라고요 이런 얘기인데 참 답답하긴 하죠 저거.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저분들이 정치 제도권 안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살기 좋게 해줘야죠 좀. 사는 게 덜 힘들게 해줘야죠. 그 유형도 여러 가지일 거예요. 저기 보면 이제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그래도 소득이 좀 높고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갖는다. 이거는 뭐 그냥 확인이 되는 사실이고 저소득층 가운데 이 정치 참여 그 율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낮으면 그 낮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냥 아예 적은 소득으로 자기 혼자 파묻혀 갖고 자기 뭐 그걸 뭐라 그래 소확행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하여튼 일본에서는 프리터족이라고 예. 그렇게 이렇게 좀 갇혀서 사는 걸 오히려 자기 삶의 선택으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병리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하나의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 볼 수 있고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맞는 얘기고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 또 이렇게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장을 정당이나 뭐 이런 그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럼 뭐 당위는 여전히 살아있는. 근데 국가가 해주는 만큼 사실은 당사자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과거에 정치하지 말라고 막 억압하던 시절에 막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진짜 계속 좀 핑계라고 하면 뭐한데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정말 나 정치 못하겠어라는 계속 핑계를 댔다가는 이 권리 위에 잠자기 싫어도 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국가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당사자들은 정말 쥐어짜내서라도 어찌됐건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이 자기의 계층이나 자기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나 개인에게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거라. 조금 저는 앵글을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려다가 이상한 그 정치에 이렇게 그 지금 상대적으로 말했을 뿐이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치에 뭐 중산층 중에도 정치 관심 없는 분이 많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참여를 해서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 효능감이 없는 것 때문에 서구에서도 지금 투표율이 낮아져 있죠. 우리나라도 더 낮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고. 그런데 그러니까 좀 달랐던 게 뭐냐면은 촛불혁명이 한참 할 때 이때 제처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서만 안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한참했던 게 뭐냐면 매주 썰전 끝나고 나면은 유시민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참여를 함으로써 뭔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그만큼 사람들도 참여할 생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 정치에 참여의 의식이 없는 것은 무슨 시간, 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모인 정치의 결과가 자기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모질러낸다는 것을 학습이 쌓이면서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반성할 일이지 뭐 가난한 사람들이 뭐 그래도 뭐 정치에 관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정치에 다 관심 끄고 세상에 관심 끄고 내가 좋아하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도 존중받아야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제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가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하는 것 말고는 사실 뭐 별로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아예 그 생각을 해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삶에 쫓기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얘기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가 잘 살고 또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해 있고 정치 참여율도 높은 이제 서유럽이나 북유럽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좀 처지잖아요, 많이.
근데 시장소득 진위 계수를 보면 우리가 더 낮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벌어진 격차는 우리가 더 적은데 실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는 우리가 훨씬 높아요. 이거는 국가가 뭔가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만약 우리가 아까 그 택배차 몰던 분이 또는 뭐 대리기사 하는 분이 낮에는 화물차 몰고 밤에는 그걸로는 애들 키우고 이렇게 안 돼가지고 밤에는 또 대리기사 뛰어서 보충한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만약 주택 주거라든가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서유럽 북유럽 국가처럼 국가가 중산층까지 좀 더 조세를 확대해서 재원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좀 손쉽게 장만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러면 그분이 밤에 야간에 대리 안 뛰고 낮에 화물차 운전하는 것만으로 소득이 부족해도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당들이 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 또는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들을 내고 공약을 내고 그렇게 하기를 좀 사실 기대를 해봐요.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정말 그 정의를 생각하고 평등을 생각하고 이제 안타깝게 이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진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복지가 부족해서 이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심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 전체 그 고용 비율의 12%밖에 차지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공부문이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하고 그 격차가 매우 커서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뭐 이제 뭐 유연화만 하자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정화를 하면서 유연화를 해서 실제로 이 노동시장 자체를 보다 균질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거의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은 소득을 얻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복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복지 개혁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노동 개혁을 정말 진보 정부가 나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불평등을 고민한다면. 근데 그 문제는 또 다른 테마예요. 뭐 또 다른 테마라고 어떤 노동 개혁이냐에 대해서.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다 이제 끝내나?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하시고 마지막 질문. 가장 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정치권들이 그 가난한 사람 또는 이런 그 민생이라는 문제에서 얼마만큼이나 그 무성의했느냐를 가장 극명하게 들어 보여주는 예가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4년 전에 안철수 씨가 어디 그 유치원 그 원장들 연합회 가가지고서는 엄한 소리 하면서 그것이 불꽃이 되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이 텄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유치원 인구의 80%가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 문제를 정치적인 그 이슈로 제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선 정치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그렇다고 쳐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정의당, 민주당만저도 그냥 놓고선 있었는지. 아니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죠. 아니 근데 아니 말만 하면 무슨 소리가 있어요. 이걸 갖다 뭔가 액션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동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말이죠. 유치원 지금 원장 무슨 뭐 3법 얘기도 이게 실은 그 2016년 총선 공약 제가 잠깐 도와주러 갔을 때 이게 유치원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이 얘기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원장들한테 잘못 보이면 이거 총선에서 큰 코 다친다라고 하지 말자고 그랬었어요. 잘못했네. 민주당.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인트는 누가 잘못했냐를 찝어서 말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럴 만큼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꿈을 팔아서 정권을 얻는 작업이라는 거 인정. 그렇지만 그 꿈만 계속해서 팔면서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빼먹고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해봤자 나한테 아무런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들이 다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무리 질문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불평등을 정치가 해소하지는 못하고 더 키운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끝으로 이 정치가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사회자 말씀에 왕 같은 사회자 말씀에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 다세요. 나도 달고 싶었어. 정치가 불평등을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불평등을 잘 관리하거나 해소하지는 네네. 못했다는 평가는 들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 정치가 아무리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네. 불평등 문제를 정치적 기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해 왔다고 봐야 되고요. 저는 그게 앞으로도 더 확대될 거라고 봐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문제도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그 무상보육을 제기한 정부는 보수 정권이 이명박 정부예요. 그리고 누리과정이 생기고 그 뒤에 계속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어떤 보육과 그 유아교육 부분에 정부 투자와 이게 그 지원이 많이 들어간 거는 모든 복지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누증적이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가 그런 쪽으로 움직여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게 답할게요. 보충적으로. 그 시장 경제하고 민주주의는 서로 안 맞는 논리, 서로 다른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원 1표인 시장 경제하고 1인 1표인 민주주의하고 이게 되게 안 맞는데요. 이 둘은 성격이 되게 다른 부부 같아요. 성격이 같아야 꼭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격이 아주 다른 커플이 오히려 잘 맞추기만 하면 훨씬 더 좋은 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실제로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가 미스매치 일어나가지고 그 경제가 망한 경우도 있고요. 잘 맞아가지고 또 잘 된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좀 더 이런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최소한 해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하고 그리고 이 불평등한 이 구조에서 불리한 쪽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정치에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려면 일종의 순환 논법일 수도 있는데 민주주의의 원리로 필연적으로 격차를 만들어내는 시장의 결함을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약하면 약할수록 격차는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많은 시민들이 더 강력한 형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를 하고 의사를 표출하고 투표에 참여하고 정당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밀고 나갈 때 필연적으로 격차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이 시장의 결함 이것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만약 자본주의에 또는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뭐라고 말을 하든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장기 존속할 수 있다는 희망을 걸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함께 있을 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이 그러네.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 예. 저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원래 한 배를 탔었던 동지였습니다. 그 둘이 있었기 때문에 봉건 사회를 무너뜨렸죠. 계급 사회를. 그때 최선봉에 섰던 것이 시장 경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더 확대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한 배를 못 타느니 뭐 나 내 자리 좀 더 내놓으라 뭐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권위적 배분,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는 반드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도금 시대 이전에 아니 뭐 저기 2차 대전 이후에 그 자본주의의 황금 시대를 보면 정치가 잘 활동을 하면 정치가 잘 작용을 하면 그 둘은 충분히 저는 잘 조화롭게 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 2600년, 700년 전부터 재물이 없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장이 많이 되고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은 좀 더 고른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빨리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끝내게. 없으세요? 네. 그래도 마지막 말씀 한번 해야 돼요. 네, 정치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도? 네.
약간 의심해. 예. 저런 분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증명하고야 말 테야. 그쵸, 이렇게 그쵸, 결심하는 그쵸. 분들이 생기게. 뻔한 말 하는 게 예, 아니라 예. 신중하게 저렇게 고민하시는 남들이 하는 말은 의심 쉽지 않아 프레임, 하려고 그래. 자, 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자, 이제 지식다방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그리고 박형준 교수님, 자 유시민 이사장님, 박형준 교수님 그리고 우리 주진영 대표님 그리고 허진모 작가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일주일 뒤 1월 26일 밤 9시 40분에 여론조사를 토대로 또 토크쇼 이어가는 민심포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당의 경제 정책에 우리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찬성표를 던질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